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아충을 박준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되었지만 2명의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 전망소에서는 다음번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 그리고 금리 인하 폭은 얼마가 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전망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융시장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조금 다시 위험자산의 선호가 좀 나타났고요. 직전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또 중국이 서로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기로 하면서 금융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으로 끝났고요. 직전 주말 금요일날 미국장이 상당히 크게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시장도 전체적으로 주 초반에는 조금 약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주 중반 넘어가면서 최근에 사실 금융시장 보게 되면 거의 트럼프의 말 한마디, 트윗 한마디에 춤을 추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추가 관세를 매기긴 했지만은 대화를 좀 재개하고 있다. 또 9월 달에 또 각 고위급 무역 협상이 좀 진행될 걸로 기대되고 있고, 중국도 이에 유화적인 어떤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다시 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비록 주 초반에는 글로벌 증시가 좀 약세로 시작했지만 주 후반 가면서 강세를 좀 시현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차트가 좀 망가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조금 회복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상해지수 전체적으로 좀 유지가 됐고요. 우리도 오랜만에 코스피가 조금 장대 양봉을 지난주 금요일 날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조금 상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동안 여러가지 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악재들이 계속 쌓였었고요. 또 여러가지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좀 있었는데, 지난주에 인트론 바이오 등등 해서 개별 제약주들이 조금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바이오주가 지금이 좀 바닥 수준에 이른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 시장에 제기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채권시장은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의미 있는 거는 지난주에 보면 미국채 2년 금리가 한 1.508, 미국채 10년 금리가 1.499 이래가지고 종가 기준으로도 이제 미국의 2년, 10년 스프레드가 역전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미국의 장단기 수익률 곡선의 역전이 2년, 10년 구간에서도 상당히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이제 국내의 금리는 다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난주에 이 금융통화위원회도 있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금리는 동결했지만 이제 2명의 금통위원이 소수결을 냈다. 앞에 제가 인트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향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는데, 현재 금리 수준대가 이미 국고채 3년이 1.17, 국고채 10년이 1.28 정도 되니까 현재 기준금리 1.5에서 향후에 1.25로 낮아질 거라는 거는 이미 다 선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난주에 2명의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소폭 반등을 했고요.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 지난주에 이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발표를 했죠.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이 예산 증가율이 9%를 넘어가고, 특히나 이제 내년도에는 적자 국채 발행을 상당히 확대하는, 올해보다 거의 30조 가깝게 이제 적자 국채 발행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수급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난주에 국내 채권 금리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소폭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을 보시면 지난주에도 이 달러와의 강세가 두드러졌어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98.8까지 전주말에 지금 올라왔고요. 지금 OITP라고 하는 달러화를 교역하는 이제 신흥국까지 포함한 그런 전체적인 이 다른
통화 대비 달러화의 추이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매우 가파르게 최근에 지금 달러화가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신흥국 통화의 약세가 지금 상당히 다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헤어라든가 아르헨티나 이런 통화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달러 위안 환율이 7.1대 17까지 갔고 지금 7.15 정도가 지난 주말의 종가인데요. 7위안이라고 하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저항선을 지금 뚫고 간 이후에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9월 1일부터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추가 관세가 이제 실행이 됐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관세 부과에 대한 악영향들을 조금 상쇄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위안화 약세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관세에 대한 그 부과 부분을 모두 상쇄시킨다고 한다면 단순 계산하면 달러 위안 환율이 7.3위안까지는 가야 지금 관세 부과된 부분들을 좀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달러 위안 환율은 계속 위쪽이 조금 열려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달러 원 우리나라 환율은 지난주에는 뭐 큰 변화는 없었는데 지금 1220원대 올라갔다가 1210원대에서 소폭 지금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정부가 상당히 적극적인 지금 외환시장 개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달러 위안 환율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 우리도 환율의 이 상단이 계속해서 유지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원자재 시장 넘어가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유가는 보합세를 보였고요. 뭐 러시아의 감산에 대한 참여 의지의 약화 뭐 이런 부분들 조금 언급되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뭐 50불에서 한 60불 정도의 박스권은 지금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뭐 금이나 구리 뭐 이런 것들 큰 변화 없었고요. 지난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에 그 좀 하락세를 좀 보여서 지금 1160만 원 정도까지 좀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지난주 금융시장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주요 경제지표 그리고 이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의 경우에는 이제 월초를 맞이해서 상당히 주요 경제지표하고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좀 시간의 순서를 살펴보면 먼저 9월 1일부터 이 미국과 중국의 이 추가 관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주 중반 넘어가면서 다시 이제 고위급 협상이 좀 진행되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은 좀 안정화되긴 했는데 또 이거는 이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니까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요.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관세율이 지금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9월 1일부터도 이제 관세 부과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악영향이 향후에 이제 지표를 통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국내적으로는 그 8월 지금 수출 증가율이 좀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좀 부진해요. 지금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13.6%를 기록을 해서 작년 12월부터 지금 9개월 연속으로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빨라야 한 올해 11월 내지는 12월 정도 가야 수출 증가율이 약간 보합권에 다다를 수 있지 지금 상황으로는 계속해서 수출 증가율을 마이너스 보일 것 같고요. 특히나 반도체 부분의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30%까지 좀 떨어졌는데 국내 경제가 뭐 과거에 비하면은 흔히 말하는 낙수 효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잘 돼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잘 되어야 그 밑으로 이제 중소기업들 또 고용, 뭐 소비, 투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는 국내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좀 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우려가 됩니다. 화요일로 넘어가 보면 또 이제 중요한 게 화요일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지표들이 좀 몰려있는데 일단 이제 대외 지표 중에서는 호주의 금리 결정이 있어요. 지금 호주가 기준금리를 1.0까지 2달 연속으로 낮춰놓고 지난번에 한번 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은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우려가 더 커졌고 그 이후에도 글로벌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호주 중앙은행들이 추가적으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호주의 경우에는 또 국내 통화 정책과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결정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 국내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더 다시 빠르게 좀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의 8월 소비자 물가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 지금 컨센서스가 지난 7월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6%였는데 요번 지금 예측치가 0.2%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체감적인 물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물가가 0.2%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다들 이게 뭐 제대로 된 수치냐라고 얘기를 할 텐데 여기에는 지금 소비자 물가가 그 바스켓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트 가고 뭐 장 보고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여러 가지 뭐 전기세라던가 뭐 또 유류세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물가가 낮아지는 부분들 반영한 거니까 그거 다시 한번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예측치가 낮은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 보시면 8월, 9월, 10월 이렇게 3개월 연속으로 물가 상승률이 되게 높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비로는 9월하고 10월 같은 경우는 둘 다 2%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봤었을 때 유례 없이 되게 높은 수준의 물가였어요. 당시에 작년 8월, 9월이 뭐 태풍 피해가 겪으면서 또 뭐 지난해 여름이 엄청 더웠잖아요. 농작물들 피해 때문에 농산물 위주로 해서 이제 물가가 크게 치솟았었고 또 유가도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올해 별로 안 더웠잖아요. 뭐 태풍 피해 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 유가 지금 다시 또 낮은 수준이고 그래서 지금 8월 물가는 0.2%인데 9월, 10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작년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른바 기저효과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데 지금 경기 여건 자체가 안 좋은 상태에서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게 되면 분명히 언론이나 이제 뭐 금융시장 내에서는 이거 디플레이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법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일단 8월 물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이후에 9월, 10월 물가도 오히려 8월보단 더 아래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디플레에 대한 논쟁들이 국내에서 좀 불거질 수 있는 환경이 된다. 뭐 이런 부분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GDP 잠정치가 또 화요일날 발표가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됐던 수치보다도 지금 하향 조정이 될지 아니면 조금 상향 조정될지 그 부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가 있고요.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지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또 역시 중요한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지금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고용지표는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엔 경기 여건 자체가 조금씩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용지표에서도 조금 부정적인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 미국 경제에도 정말 침체 우려가 커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럴 수 있거든요. 지금 비농업 일자리 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6만, 17만 건 정도 평균적으로 좀 유지를 해 왔었는데 지금 요번 달 같은 경우는 조금 낮아졌거든요. 요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상승률도 지금 3개월 연속으로 전기비 0.3%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만약에 제일 안 좋은 그 상황이 뭐냐면 비농업 일자리 수는 줄어드는데 임금 상승률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결국은 이제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들이 채용을 좀 줄인다. 뭐 이런 형태로 시장에 받아들여지면 이게 말 그대로 경기 사이클의 가장 끝단에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경기가 그동안 좋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임금 상승률을 요구를 하고 그로 인해서 기업들은 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신규 고용을 하지 않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경기가 둔화 국면으로 가기 일부 직전인 거죠. 그래서 그런 지표들이 나올지
주의 깊게 이번 주 금요일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도 있는데 요거 제가 빼먹었네요. 요거 마저 살펴보면 지금 중국 지표들이 생각보다 좀 견조하게 나왔어요. 그동안에는 특히 제조업 지표가 차이신 기준으로는 지난달에도 50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양호했는데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관세 부과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분명히 중국의 제조업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다음 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경제지표 이벤트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이 한국은행의 향후 통화정책이 어떻게 될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향후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있었던 금통위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조동철 위원과 신인석 위원 그 두 명의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에 소수 의견을 남겼습니다. 조동철 위원은 이제 전 KDI 소속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비둘기파에 속해 있었고요. 신인석 위원 같은 경우도 살짝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좀 강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신 교수님 수업을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좀 합리적인 그런 교수님이셨어요. 어쨌든 이제 두 명의 금통위원이 소수 의견을 남겼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 7명의 금통위원 중에 2명이라고 한다면 약간 소극적인 의견까지 감안해보면 거의 지난 주말에 그 금리 동결이 일종의 클로스 콜, 거의 이제 막상막하였던 결정이었을 수 있고요. 금리 인하가 좀 이제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현재 소수 의견 감안해보면은 지난번에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낮춘 이후에 지금 다시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 이제 금리 인하가 다음번이 언제일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일단은 그 통화정책 방향에 나타난 현재 경제와 그 스탠스를 보면 눈에 띄는 거는 앞으로 국내 경제는 미중 무역 분쟁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경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지금 물가는 앞으로 물가 상승률은 7월 전망 경로에 비해서 하방 위험이 높아져서 당분간 0% 초반에서 등락하겠다. 역시 물가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어둡고요. 그래서 통화정책 향후 전망에 있어서 향후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가겠다. 즉 현재의 기준금리 1.5%도 완화적이긴 한데 추가적으로 완화를 더 해야 될지 그 여부를 판단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금통위는 사실상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거의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그런 내용에 가까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 금통위 일정들이 어떤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올해 연말까지 남아있는 금통위는 두 번입니다. 10월 16일하고 11월 29일날 이렇게 두 번이 남아있는데 이 둘 중에 한 번은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전망은 지금 10월 16일 쪽에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2명의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에 소수 의견을 냈고, 통화정책 방향문에서도 금리 인하를 사실상 시사하는 얘기들을 했고, 그리고 이제 10월 달은 한국은행이 그 1년에 8번 금통위를 갖게 되는데 매 분기 초, 그러니까 이제 1월, 4월, 7월, 10월에는 수정 경제 전망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지난 7월 달에는 2.5% 정도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 10월에서는 아마 경제 전망치를 다시 좀 낮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명분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그 국내 성장률을 보게 되면 전년 동기비로 지금 지난 2분기가 이제 2.1%를 기록을 하긴 했는데 3분기, 4분기는 이제 요보다 떨어지고, 특히 4,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4, 4분기가 3.1%라고 하는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에 기저효과 감안해보면 상당히 낮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GDP 성장률의 궤적을 보면 올해 1분기가 좀 1.7로 낮았다가 2분기에 뭐 한 2.1 올라왔다가 3분기에 조금 둔화됐다가 4분기에 훅 주저앉는 전년 동기비 흐름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 감안해 보면 금리 인하가 그렇게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의 GDP 잠재 성장률 수준은 이제 2.5, 2% 중반 정도 얘기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수준을 밑돌고 있고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실질적으로는 한 2% 초반 정도로 추산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보면 아마도 10월이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의 경우에 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치를 보면 지금 9월 18일 날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2.25에서 2.50%인데 1.75에서 2.0, 즉 기준금리가 9월 FOMC에서 지금 인하될 확률이 거의 뭐 97% 정도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감안해보면 지금 뭐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는 거의 이제 기정사실이고요. 그래서 현재 2에서 2.25의 기준금리가 1.75에서 2%로 9월달 FOMC에서 금리가 이제 인하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확인한 이후 우리나라의 10월 금통위에서 뭐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은 매우 높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요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죠. 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추이를 보시면 지금 지난번 위기 이후에 2017년과 2018년에 한 차례씩 금리를 두 번 올려가지고 지금 1.75까지 올렸다가 다시 1.5로 낮춰졌는데요. 한 번 더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제 1.25, 역사상 최저 수준인데, 사실은 뭐 모든 글로벌 금리가 다 역사상 최저 수준을 경신하면서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기준금리가 곧 1% 이하, 즉 0%대의 기준금리 시기가 올 겁니다. 제가 썼던 금리는 경제의 미래를 알고 있다는 책에도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를 한 바 있는데요. 다음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이제 0%대로 떨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리 금리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국내도 그와 맞춰서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 또 이제 반론을 제기하실 분은 우리나라 같이 지금 금리가 낮아지기만 하면 뭐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심화되고 또 대외적으로 자금이 이탈할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금리를 계속 떨어뜨릴 수가 있겠냐, 그리고 그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금리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체온계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여건이 부진해지고 성장률이 잠재치를 크게 밑도는데 기준금리를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이게 마치 체력이 내가 고갈되어 있는데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얘한테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계속 마라톤을 뛰어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가다가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가다가 퍼져버리면 나타나는 부작용이 고용이 창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왜 자꾸 금리 인하를 종용한 듯이 얘기하냐라고 하는데, 금리 인하를 종용하는 게 아니라요. 금리라는 거는 경제 여건에 맞춰서 조정될 수밖에 없는 사후적인 겁니다. 경제 여건이 취약해지고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에 맞춰서 금리도 낮아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앞서서 9월 달에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확률이 거의 97%라고 했는데 지금 연말로 가게 되면
한 번 더 인하돼서 기준금리가 이제 1.5에서 1.75 그리고 그보다 더, 즉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2번 이상의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현재 미국의 이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80% 이상을 보고요. 내년도 3월까지 시계를 확장해보면 내년도 3월까지는 3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전망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도 한 1분기 말 정도 가게 되면은 지금보다 3번 정도 인하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국내도 금리 인하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2번 정도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일단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0월 16일 날 한번 기준금리 인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뭐 1분기 말 정도 늦어도 한 2분기 초 정도에는 다시 한번 국내에서도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이 돼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 1.5가 올해 10월에는 1.25로 낮아지고 내년도 상반기 내에는 0%대 1%까지 기준금리 낮아지는 모습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금리가 낮아진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영향들을 줍니다. 한편으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좋죠. 요즘에 경기가 안 좋긴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우량한 기업들에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우량하지 못한 기업들 그리고 개인들 또 신용이 부진한 개인들은 오히려 최근과 같은 금리 하락기에도 별로 큰 혜택을 못 보고 오히려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수준이 낮아져서 돈을 빌려줬을 때 대출 금리는 적게 받는데 똑같이 위험은 이전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대출기관들, 금융기관들이 오히려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이나 가게에는 대출을 조금 기피하는 성향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른바 금리 하락세가 진행되게 되면 항상 양극화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현재의 신용 상태를 좋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이게 결국은 경기 여건의 활력이 낮아진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부진한 반면 돈은 풀리기 때문에 이 풀린 돈이 자꾸 좀 불필요한 곳으로 가요. 그래서 뭐 부동산 쪽으로 자꾸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고 정부가 어떻게든지 이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막기 위해서 갖은 규제를 할 텐데 또 그 규제를 어떻게든지 또 피해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불가피한 것 같아서 뭐 굳이 뭐 재테크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죠. 뭐 흔히 말하는 요즘에 뭐 인컴 펀드들 그리고 뭐 안정적인 월세를 주는 이런 상품들 또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 물론 주요 지역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방이나 지역 자체가 좋지 않은 곳은 역시 부동산 시장도 양극화 돈이 몰리는 데만 몰리고 안 몰리는 데는 안 가기 때문에 옥석을 반드시 가려내셔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앞서서 예고해 드린 대로 향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언제 내릴 거냐 또 얼마나 내릴 거냐에 대해서 살펴드렸고요.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지금까지 주어진 정보로서는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망했던 내용들을 이제 뒤집으려면 결국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아주 전격적으로 협상에 타결되는 경우일 텐데 글쎄요. 내년도에 미국 11월 대선이 있는데 상반기까지는 아주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전히 적어도 연말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건승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